새정치민주연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의 오랜 취재 경험이 있는 백기철 정치사회 에디터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부 데스크, 부장처장, 또 현재 정치사회 에디터까지 합치면 몇 년 정도 되시죠? 얼추 1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한겨레 하셨죠? 최고의 야당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대체 뭐가 문제죠? 자꾸 선거에 진다. 우선 그걸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연전 연패하고 있죠, 지금. 이긴 게 언제였죠? 2004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한 그 2007년 대선 이후 큰 선거는 연전연패입니다.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서 요즘 그 야당을 비아냥대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습관성 패배 반복증에 걸렸다. 추락하는 야당, 날개가 없다. 언론에서도 참 좀 곤혹스럽습니다. 야당의 참패와 언론의 비판과 어떤 그 분석 또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참 이게 계속되는 그 악순환이라고 그럴까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져서는 안 되는 선거에서 또 상대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인기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전에 야당이 자꾸 지니까 김한길 대표가 작년 5월에 전당대회에서 되면서 구호를 그렇게 잡았어요. 이기는 야당 이렇게. 근데 이번에 졌죠. 세월호 때는 비겼다고 치고 김한길 대표가 안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730 재보선뿐만 아니라 상당수 선거들이 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거들에서 야당이 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자 입장에서는 번번이 그 예측이 빗나가기 때문에 조금 정치부 기자들을 아주 무능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야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선거에서 특히 질 때마다 대표가 바뀌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됐죠. 이번에도 역시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물러났죠. 이기는 정당 하겠다고 했는데 졌으니까 물러나야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말이죠. 세월호 특별법을 덜컥 합의를 하는 걸 보고 아니 이건 또 선거 패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냐. 주말에 그 광화문 집회장에 갔는데 야당을 아주 미워하는 이중대라고 그러고 궁금해요. 도대체 박영선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덜컥 합의를 했을까요? 리즈너블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730 재보선의 민심이라는 게 야당을 심판한 건데 야당이 너무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그 견제를 했던 측면도 있죠. 세월호에 너무 심판론, 세월호를 너무 팔아먹었다. 그런 민심을 놓고 보면 박영선 그 원내대표의 그 정책 합의가 일정 부분 수긍할 대목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전체 이 소통과 어떤 컨센서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도외시한 거 아닌가. 정치에서 사실은 내용보다도 그 결론까지 가게 되는 절차가 더 중요할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면 뭔가 이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여당하고 아주 강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모양을 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이렇게 보이다가 어쩔 수 없다. 자, 이 정도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이나 세월호 가족들한테 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냈다면 지금하고 좀 모양이 달라졌을 텐데요. 자기가 권한을 가졌다고 이제 덜컥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니까 아무도 이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영선 대표가 뭔가 좀 안이하게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월호 특별법이 잊혀져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냈죠. 전면으로 부각시켰나요? 그걸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공로가 있다. 나름대로 이제 셀프 위안을 삼은 거죠. 참 딱하게 됐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야당 의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황님이 오셨는데 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돌봐줘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좀 만나서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지도자를 잃고 이렇게 들판을 헤매는 양떼하고 참 지금 야당이 참 닮았다. 교황님이 좀 낮은 데로 임하셔야 되는데 지금 야당 지지율이 한 10%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데 낮은 데로 좀 임해서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 굉장히 창피하고 참담하지만 할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 야당이 이렇게 연전연패하는 거는 내적 조건이라는 거는 야당이 실력이 부족하다. 리더십이 없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가 극명하게 이걸 보여줬는데요.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이 실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뭐 더맨더머라고. 더맨더머죠. 아주 싫어하는 예. 사람들.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 잔수에는 박지만 결국 대국을 놓친 것 같고요. 또 공천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고 안철수 대표 역시 정치에 입문하기 전 입문한 후보까지 여지껏 중요한 국면에서 계속 패착을 놓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는 야당의 구조, 그거는 어떤 그 계파 간의 병목 현상, 고착화 현상을 통해서 누구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조건에 놓여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 두 분의 역량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두 분의 역량. 개인 역량도 물론 뭐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로. 두 분의 그 개인적인 역량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당내 구조. 네. 이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비중이 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 재보선 국면을 놓고 보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자기 역량을 한 보통 정도만 발휘해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너무 역량 발휘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역량을 발휘해서 졌던 선거이기 때문에 갖다 바쳤죠. 뭐. 예, 리더십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쭉 연전연패로 가는 야당의 전반적인 구조를 놓고 보면 당내의 그 어떤 그 서로 물고 물려서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계파의 늪, 계파 간 병목 현상.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물론 잘못했죠. 형편없는 리더십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희 두 분의 사퇴에서 읽어내야 될 게 이제 구조적 문제거든요. 뭐냐면 안철수 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비판만 하지 말고 민주당 새정치연합 비판만 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만 해봐라 해서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한길 대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비주류였죠. 그래서 주류 쪽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대표가 됐습니다. 일종의 두 사람은 대안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했는데도 안 됐어요. 역시 졌어요. 그럼 뭐냐? 이건 그냥 대표나 이런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안 된다. 야당은 좀 더 근본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치유가 되나요? 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될까요? 이게 우리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축적한 측면이 있는데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원 구조를 바꾼다든가 당원들의 문화를 바꾼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옛날에도 상당 부분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런 좀 약간 걸출한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통해서 끌고 갔던 거지. 옛날에 평민당 때나 열린우리당 때는 그럼 지금보다 뭐 당에 뭐 계파가 없었느냐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좀 네, 지금 야당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폭풍의 언덕에 홀로 서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자, 박영선 원내대표 굉장히 그 의정 활동을 맹렬히 해온 의원인데요.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MBC 기자 출신이고요. 경제부장을 할 때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MBC 안에서 그 특히 재벌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타협적으로 원칙을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 쪽으로 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도 재벌 문제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네, 집요하게 예, 강렬하게 했죠. 싸웠죠. 예. 이제 너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버럭영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기자들이 많이 당해봤죠. 기자들도 많이 당했고요. 네. 이번에 그래서 원내대표가 5월에 선거할 때도 박영선 의원이 그 성격 때문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했는데 워낙 집요하게 의원들을 만나서 뭐 내가 이제 그 성격을 많이 이제 바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들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좀 믿어준 측면이 있는데 그 자신의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신의 리더십을 공감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자기들이 부족한 걸 이름을 그렇죠. 네. 공감이 부족하니까 공감, 혁신이 부족하니까 혁신. 그 성격이 강한 것 자체는 사실은 단점은 아닙니다. 그건 괜찮은데 이제 뭐 버럭 영선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번에 덜컥 영선이 되면서 당내 설득 과정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했다가 지금 아주 된소리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역대 비대위원장들이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사실 비대위원회라는 게 뭐 문희상 비대위원 최근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예, 그 전에 정세균 비대위원장이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정당 혁신, 근본적인 뭐 조직 개편 이런 거는
선출된 권력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당원들이 뽑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박영선 의원은 이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뽑은 거고요. 그 전에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의 원로들이 추대를 해서 위원장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 당의 이제 근본적인 혁신은 내년 한 1월, 3월 사이에 새로 당 대표로 선출되는 사람이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군요. 전당대회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던데요. 누가 지금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옵니까?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 자체가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면 당대표로 출마해볼 생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다음 전당대회는 출마를 못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뭐 당내에서는 문재인 의원, 또 박지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좀 유력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역풍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물론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다시 친노가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다시 우리 당은 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의원이 너무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선 후보를 했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정당 대표 경험을 통해서 좀 정당 정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손학규 전 대표가 이렇게 정계 은퇴를 하면서 야당 내에서 뭔가 좀 신풍이 부르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그런 조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문재인, 박지원 의원 정도, 뭐 정세균, 추미애, 아니면 더 밑으로 가면 이제 뭐 다른 저희들도 할 수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밑으로 좀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박영선 의원도 3선인데 3선이면 정치 경험이 꽤 많은 편인데 이번에 그 당내 설득 과정 없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했다가 약간 좌우가 난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당 대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젊은 사람이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 뭐 이런 걸 불식시키기도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권을 잡든 또 누가 대선 그 주자가 되든 사실은 지금의 야당의 중요한 거는 뽑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건 아니면은 정치 제도 개선의 문제든 어떤 그 뭔가 당을 바꾸는 문제든 뭔가 어떤 화두를 누군가가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쟁도 해가면서 컨센서스를 모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의견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리더가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당 대표를 뽑아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물론이죠. 근데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래서 결국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대선 주자하고 당 대표를 따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흔히 유권자들 그 어떤 술집 밥집에서 하는 얘기는 야당에 지금 지도자가 없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뽑아나가는 과정, 정당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정치학자들이나 정당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박영선 비대위가 사실은 그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을 아주 좀 면밀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연구라기보다도 잘 그 세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일리가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천정배 전 의원이죠. 이런 분들 전당원 투표제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대의원 일부 모바일 투표 했습니다만은 전 당원 투표제라는 건 새로운 방법이거든요. 뭔가 좀 야당은 새로운 대표를 뽑는 방식부터 좀 혁신해야 된다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그 문재인 의원 유력한 당내 그 대선 주자인데 당대표 맡으면은 또 책임지고 물러나면은 야당의 손해 아닌가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뭐 대선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면 일단 뭐 어떤 관문을 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2016년에 어떤 총선, 공천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서 안 되면은 대선 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를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그렇죠. 걸 당을 보이면, 살려내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기 극복 리더십을 선보여서 그렇죠. 대선 주자로서 이제 확고한 입지를 다지자 뭐 이런 얘기가 박근혜 있네요.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죠. 문재인 의원한테도 그걸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재인 의원 본인은 지금 나온다고 결정을 했답니까? 아닙니다. 그 주위에 이제 친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오게 해야 한다 이런 의원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물어보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다만 흐름을 보면
문재인 의원이 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잘하면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는 거죠? 사약이 될 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당대표 그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도 지금 당권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옛날에 원내대표 정치의장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로는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내 의견들도 좀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인이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죠? 될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정치라는 게 알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그 당내 당 안팎의 어떤 폭넓은 의견과 참신한 어떤 정책과 인물들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그 모습을 박지원 의원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뭐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가끔 박지원 의원 뵐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당내 전반적인 의견은 되겠냐. 일단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 그다음에 그 호남색이 너무 강하다. 그렇게 호남 대표성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지금 오히려 수도권으로 영남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이 출마 의사는 확고한 것 같은데요. 이게 당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반작용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선의원이라든가 486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혁명, 세대 교체, 체질 개선 이런 걸 내걸고서 이제 좀 새로운 리더십에 도전해보자.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정치인은 누구나 도전을 해야 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죠. 당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마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국회의원이 되기 싫은 사람은 확실한 방법이 있다.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당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회오리 바람이 한 차례 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번 당권이 굉장히 2016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활을 거는 거죠. 따로 사활이 걸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활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2016년 야당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건 사실 의석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이고요. 제가 숫자를 좀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현재 비례대표 54석이고 지역구가 246개인데요. 수도권 112석을 빼고 나면 영남 전체 의석하고 호남, 충청, 강원, 제주를 합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호남 쪽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관성적으로 뭐 총선 승리, 대선 승리 말을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야권 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 총선에서 선전하고 그걸 기반으로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 의석이 사실은 적은 의석이 아니고요. 현재가 좀 사실은 최대치라고 거의 보는 맥시멈 거죠. 제대로 와 있다고. 130석이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호남 기반이라고 하는데 그 기반을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충청권도 있고 강원권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이론적으로야 영역을 확장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과연 미래는 있습니까? 어떻게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요? 그 내년 전당대회 당권으로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당권 주자 뽑는 선거 방식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까? 이제 선거 방식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대략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큰 화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서민의 삶을 돌보는 문제입니다. 경제 민주화라고도 하고 보편적 복지라고도 하고요. 또 한 가지의 정치의 큰 화두는 정치판 자체를 개편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선거구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개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야당이 다 무기력하거든요. 당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 화두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어떤 당대표로 뽑혀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 선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결국 후보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 컨텐츠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은 유권자들이 받아들여준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도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그 진정성과 태도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 콘텐츠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에서도
국민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그래서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느냐.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제 선거에서 패하면은 논쟁이 나옵니다.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좌클릭이나 우클릭이 아니라 이제 더블 클릭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고 그 길이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아래로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가고 이런 걸 할 때 야당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새정치연합의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